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는 일이 끝내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고 대통령도 유연한 처리 방안을 지시하면서 해결책을 찾나 했는데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습니다. 줄줄이 사표를 내기 시작한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숫자 2,000명부터 없던 일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이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한데 모여 사직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강당에 모인 200여 명은 모두 고려대 의대 소속 교수들입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반감을 느끼시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묵과하고 지나간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또다시 반복이 될 거라고. 교수들은 정부의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의료원 전체 교수의 자발적 사직을 결의한다. 교육 여건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의대생 증원 배정은 당장 멈춰야 한다. 39개 의대가 속한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도 정부가 먼저 증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외래 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된 대로 시행될 것으로. 연세대와 울산대 의대 등 전국 각지에서 교수들의 줄 사직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면허 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전공의 단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한 의사협회 회장 후보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은 관심이 없어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대안되는 쇼를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교수들은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수술과 응급진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단체는 우리의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하지만 2,000명은 다시 논의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유연한 처리도 전공의 처벌을 유연하게 하라는 취지였지 숫자를 유연하게 하라는 건 현재로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인지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숫자와 관련해선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면서 대화의 길이 열리는 듯했던 의정 갈등.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증원부터 철회하라며 반발하자 정부는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정원 문제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이 아니라며 배정까지 끝난 정원을 조정하는 것, 신뢰를 저버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색하라고 한 유연한 해결책은 전공의 면허 정지 문제를 풀란 뜻이지 정원 재조정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란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유보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교수들의 사직 강행은 전공의 보호라는 명분마저 저버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대화에 물꼬가 트였다면서도 논의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저의 임무고 여기서 제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여당,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당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사자격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 단체를 비롯해 의대생, 대학 총장, 의협 등 의료계 각층 대표를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제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지만 평행선으로 마주한 양측 입장이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사들 인터넷 커뮤니티에 논란이 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죠. 이번에는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 폭로한 대학병원 교수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인 모욕까지 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김한수 기자입니다. 상계백 리베이트 사건의 전말이란 제목이 보입니다. 지난 19일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해 JTBC가 보도했던 겁니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환자 수백 명에게 불필요한 비타민을 과하게 처방하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작성자는 교수가 전공의를 담가버리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당 교수가 기수 열애를 당하고 인사도 못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댓글엔 해당 교수의 이름은 물론 개인 연락처까지 공개됐습니다. 기사들의 링크를 저한테 보낸다든지 또 저한테 빠지는 문자들 보낸다든지 교수의 출신 학교와 가족도 욕했습니다. 성적인 모욕도 있었습니다. 완전 뚱뚱한 벌거숭이 상태로 그런 식으로 그림을 올리면서 저를 조롱하는 말을. 피해 교수는 법적 대응을 위해 글을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정이 사라졌습니다. 파견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요청한 탈퇴 처리를 했다라는 문자가 날라왔고 그때부터 계정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고. 경찰은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단 사람들이 누군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경위를 묻기 위해 메디스태프의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이 명단을 퍼뜨린 작성자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확인했다며 곧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총선이 성큼 다가오자 여야 모두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자녀가 셋 이상이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겠다고 하자 민주당도 동의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띄운 1인당 25만 원 현금 지원이나 정부 여당의 물가 정책을 두고는 서로 거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면제를 포함한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다자녀의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혜택을 확대 적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공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드물게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고물가 등 경제가 악화되자 여야 모두 민생을 중심으로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해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13조 원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엄청난 빚을 내서 무차별 현금 살포로 매표하겠다는 그 뻔뻔함이 정말 대단합니다.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싸구려 뱀쇼를 하는 사기꾼입니다. 민주당도 정부 여당의 민생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민생경제, 지역균형 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만드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실언에 물가를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정당 후보 지지율에선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분명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오차 범위 내에서 2.1%포인트 차로 1, 2위를 다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많게는 15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이 소식은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에서 22일 전국 1,004명에게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0.1%였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9.8%, 조국혁신당은 27.7%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미래와 2.1%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다투게 된 겁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예상한다면 비례대표 전체 의석 46석 중 국민의미래는 15석에서 17석, 조국혁신당은 13석에서 15석, 더불어민주연합은 9석에서 11석을 얻게 됩니다.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는 각각 1석에서 3석이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강원과 호남 등에선 30%대 지지를 받았고
보수색이 강한 대구 경북에서도 20%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확인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가 각각 2주 전보다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와 7%포인트 떨어진 반면 조국 혁신당은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는 선명 야당 기조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디지털 수사망 D넷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저희로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최소 본 것 같습니다. 이거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명백히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 다만 지역구 출마자가 없어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종섭 대사와 관련한 논란이 국내에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호주의 한 주의회 의원이 이 대사의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섭 대사가 귀국 이후로 밝혔던 공관장 회의가 오늘부터였는데 예정됐던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이 대사는 방사청장 면담만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호주 수도 캔버라 연방의회 앞 광장입니다. 시드니와 멜버른 등 호주 전역에서 모인 교민들이 이 대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면서 수사 대상자이고 출국 금지령까지 내린 심지어 외교관 경력도 전무한 군인 출신을 호주로 보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호주 여당인 노동당 소속 뉴사우스 웨일스주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And hopefully, by keeping Ambassador Lee in Korea and sending someone who will be more conduciv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ustralia and Korea in his place. 이 대사는 오늘 석종권 방위사업청장을 만났습니다. 방사청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라면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당초 이 대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 역시 같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예고했던 날짜가 되었음에도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관장들이 회의 관련 일정을 진행하는 시점을 공지했던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공관장들이 모두 모이는 회의 날짜는 오늘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대사는 내일은 방산업체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러시아 공연장 테러로 130명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 자체로도 끔찍하지만 테러 배후를 자처한 IS, 또 테러범을 붙잡은 러시아, 양쪽의 태도 역시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싶을 만큼 끔찍합니다. IS는 마치 사냥을 하는 듯 피해자들을 해치는 영상을 퍼뜨렸고, 러시아는 용의자들의 신체 일부를 자르고 전기 고문까지 한 뒤에 공개했습니다. 야만적인 테러의 대응 역시 야만적인데 김서연, 이지은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피의자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멍투성이에다가 얼굴을 붕대로 감싼 채 만신창이가 된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유리창 너머로 전시됐습니다.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엔 러시아군이 이들을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 억지로 먹이는가 하면 전기 고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테러범들에겐 인권이 없다는 듯 폭력으로 응징한 겁니다. 일부에선 거짓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심한 고문을 했을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 직후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Для них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окно для перехо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Всего задержано 11 человек. Очевидно, і Путін, і інші покидьки просто намагаються звалити все це на когось іншого. 정치적 공방 속에 정작 애도의 목소리는 가려졌습니다. У меня просто слов нет. Это отпечаток на всю жизнь. И как и у нас, так и у всех, кто пострадал. 테러 피의자 4명은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5월 22일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피의자들을 구금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종신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무장한 남성이 인정사정 없이 소총을 쏘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확인하더니 흉기로 여러 번 긋습니다. 산 사람이 없어 보이자 이렇게 외칩니다. 모스크바 테러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직접 찍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을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137명이 희생된 가운데 IS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다는 지부가 그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In fact, what we know to be the case is that ISIS-K is actually, by all accounts, responsible for what happened.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세를 불려왔습니다. 극악무도한 그들만의 처형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인질을 참수하는 건 물론 철창에 가두고 산채로 불태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IS 격퇴전이 이어지자 살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중동을 넘어서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와 2016년 벨기에 브뤼셀 테러로 유럽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2019년 모든 영토를 잃고 뜸해지는 듯했지만 최근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군이 철수하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올해 1월 이란 솔레이마니 추도식에서도 존재감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제거하겠다는 이들 세력은 두 개의 전쟁 중인 세계에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허경영 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신도들은 허 씨가 종교시설 하늘궁에 땅을 팔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놓고 매매 계약서는커녕 땅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2019년 하늘궁 신자였던 A씨는 허경영 씨가 투자를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청와대를 사용을 안 하고 하늘궁을 자기가 대통령 궁처럼 사용을 한다라고. 결국 땅 100평 값으로 2번에 걸쳐 2억 원을 건넸습니다. 제대로 된 매매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2억 완납이라 쓰고 허 씨가 서명한 종이가 전부였습니다. 어디에 있는 어느 땅인지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필 영수증 이만 들고 있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래 얘기. 2020년 3억 원을 낸 B 씨는 허 씨가 하늘궁을 실버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의료 시설도 있고 음식도 그냥 해놔놓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해갖고 그때는 땅값도 오르고 진짜 좋을 거다. 여기에도 100평 땅값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뿐입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으니 명의 이전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공사 중이었던 하늘궁 주변 땅을 샀던 거라고 추정만 했습니다. 살던 집까지 팔아서 허 씨에게 돈을 줬던 이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허 씨는 이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경찰청은 허 씨의 자필 영수증과 당시 돈이 오간 계좌 내역 등을 입수해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허 씨는 신도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허경영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허 씨는 처음엔 땅을 판 적이 없다고 했다가 취재진이 증거를 내밀자 신도들이 사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고 나중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허 씨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480억 원 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연수 기자입니다. 허경영 씨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경호원과 몇몇 지지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왜 땅을 팔았는지 묻자 부인합니다. 하늘궁 토지를 내가 팔려고 뭐해서 사서 뭐지. 자필 영수증도 모르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고 하늘궁 토지는 전부 여기 오늘 신고했지. 영수증을 보여주자 말이 바뀝니다. 땅 100평을 하늘궁 쪽에 와서 살겠다. 그렇잖아. 자기들이 살고 싶다. 그래서 땅을 사겠다 하고 했던 거예요, 이게.
팔았다면서도 판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판매한 적 없다고 하셨죠? 이게 판매가 아니야. 그럼요? 모든 게 합법적인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토지를 일부 팔 수도 있잖아. 이거는 여기가 공산주의가 아니잖아. 일부를 파셨다라는 말씀? 아니 판 게 없어. 부동산은 자신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나는 돈을 직접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뭔지 내가 모르겠어요. 네네네. 기억이 안 나잖아. 하지만 신도들이 받은 하늘궁 땅 계좌번호에 직접 돈을 보내려고 해보니 허경영이라는 명의가 떴습니다. 카메라 치우라고. 카메라 치우. 저 카메라 막으라고 하는데 뭐 하고 있노?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허 씨는 결국 화를 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여자친구와 이 여성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숨졌고 이 모친은 크게 다친 상태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나온 한 남성이 뒷문으로 걸어갑니다. 맨발입니다. 5분 뒤 경찰관들이 급하게 뛰어옵니다. 구급대원들도 도착했고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경기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뒤 모습입니다. 남성은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여성 어머니도 찔렀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20대 여성은 결국 숨졌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그 엄마는 아직 병원 치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은 있으신가요? 아까 의식 있었어요. 피해 여성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경비실 앞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도주하지 않고 경비원에 신고를 요청했고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남자가? 저희를 신고만 해달라고 그 얘기밖에 해달라고. 남성이 왜 흉기를 휘둘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지내던 남녀가 다툼이 있었고 여성 어머니가 도착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는 정황만 파악됐습니다. 손을 다친 남성은 아직 진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식하시면서 좀 특이사항 같은 게 나오고 있나요?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큰 손으로 불렸던 30대 남성이 사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거액의 빚을 진 채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남성은 하루에만 5천만 원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식의 과도한 후원을 막겠다며 업계에서 대책을 내놨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유명 인터넷 방송 여성 BJ가 이른바 큰 손으로 알려졌던 회사원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입니다. A씨에게 자신이 방송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후원 금액에 따라 퇴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BJ들은 큰 손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해당 여성 BJ가 지인과 나눈 대화입니다. 큰 손 A씨가 후원을 잘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미는 BJ들이 퇴출되는 걸 막기 위해 하루 5천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됐고 결국 지난해 5월 숨졌습니다. 그 사람들만의 울타리 안에서 저희 형은 제외가 된 상태에서 중간에서 좀 갖고 놀림만 당하지 않았나. 사행성 논란이 일며 아프리카TV는 5년 전부터 개인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한 번에 후원할 수 없도록 일일 100만 원 이상 충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결제 업체를 이용하면 사실상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 업체에서 이런 걸 환전을 해주더라고요. 페이레이 대출에 4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또 대출까지 해주나 보더라고요. 현금 결제 외에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 저희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불법도 걸러내고 있고. 아프리카TV 관계자는 과거 결제 한도를 정할 당시 상품권 결제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백인 남성 3명이 20대 한국인 남성을 눈이 작다고 조롱하면서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경찰서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도 호주 경찰은 석 달 넘게 가해자들을 못 잡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한국인 오모 씨는 지난해 5월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로 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벽 시드니의 한 경찰서 앞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백인 남성 2명이 다가오더니 욕을 하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한테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일렌트 이러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막 본인 눈을 찢어가면서 막 스몰 아이즈 뭐 하면서 계속 욕을 하고 인종차별을 멈추라고 하자 또 다른 백인 남성 1명까지 가세해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반대편 길 건너에서 뛰어와가지고 저를 바로 날라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백인이 거의 죽일 기세로 차더라고요. 발로. 오른쪽 눈가가 찢어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오 씨는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호주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다친 몸으로 증거도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인근 상점을 찾아다니고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가 봤지만 이렇다 할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뭐 저랑 대화하실 때도 잘 모르셨겠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이런 사건이 인종차별 이런 범죄나 폭행이 경찰서에 제가 갈 때 통역 지원도 해주시고 뭐 진술하러 갈 때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전무했단 말이에요. 외교부 측은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고 영사관에서 현지 경찰에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넘도록 현지 경찰은 가해자들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채 호주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태어난 지 40일 된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산후도우미가 여러 차례 아이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부모가 나중에 영상을 발견하고 항의했더니 해당 업체는 사과가 아니라 왜 뒤늦게 문제 삼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은 산후도우미입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아이가 계속 울어도 달래지 않고 휴대전화를 봅니다. 등을 두드려봐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을 들어 아이 얼굴을 때립니다. 계속 우는 아이, 도우미는 얼굴을 다시 때리더니 거실로 데리고 나갑니다. 생후 40일 된 아이를 맡긴 엄마는 이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잘해주시는 줄만 알고 그냥 맡기고 잠깐 외출도 했었고 또 아이가 그렇게 당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영상을 돌려보니 이날만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학대가 의심됐습니다. 속상이를 두 손으로 확 아래로 당기셨고요. 또 아기는 목을 받쳐서 위로 올리거든요. 목이 꺾이던 말던 들어서 위로. 산후도우미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업체에 문의하자 왜 뒤늦게 항의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자주를 이용하면서 지금 17일째인가 그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CCTV도 달려있고 다 있었는데. 이 업체는 정부가 산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이른바 보건복지부 인증업체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와 도우미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나도 좀 기분이 좀 짜증이 나려고 사랑으로 키웠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장면이 괘씸하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피해 부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겠다며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제3제 변제안에 반대하며 일본 기업의 사죄를 받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김연애 특파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빗속에 부모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일본제철 본사 앞에 도착합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2018년 승소한 이춘식 씨의 딸이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합당한 배상과 사죄를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10여 분 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전 약속이 안 됐다며 면담조차 거부당한 겁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사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요, 저희 아버지 피와 땀도 들어 있었습니다. 걸어서 10여 분 거리의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 가족들은 또 한 번 회사 로비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일본까지 온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드는 일뿐이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후지코시 본사 앞에 도착했지만 경비원들로 문 앞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 때문입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제3자가 아닌 일본 기업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도 하루가 또 줄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부터 북일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담화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자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다며 거론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관련 질문을 받고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상회담이 중요하며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종합병원 팀장이 실수가 잦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시켜 한 물리치료사의 행동을 분단위로 감시하고 또 기록하게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종합병원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팀장은 거절했습니다. 항의 끝에 허락은 받았지만 동료들의 눈치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동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분에서 5분 일찍 퇴근했다, 치료를 5분 일찍 들어갔다 등 행동 하나하나가 분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팀장은 일지 내용을 근거로 A씨에게 심할서를 쓰게 하고 경고장을 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팀장이 A씨의 근로시간 단축을 방해하고 감시해 징계한 것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심할서를 받았습니다. A씨에겐 3주 유급휴가를 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팀장과의 분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여건상 공간이 없어 두 사람의 물리적 분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팀장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사평가나 가해자에게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고용부는 사업장의 인사조치까지는 강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계점은 있는 거고 이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뒤늦게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SPC 허영인 회장이 파리바게트에 있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와해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허 회장이 민주노총 노조를 없애라고 직접 지시하고 탈퇴자 수까지 수시로 보고받은 단서를 검찰이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허영인 SPC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노조 탈퇴나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부당노동 행위가 입증되면 오늘 진술이 국회에서 위증죄가 됩니다. 검찰은 이날 허 회장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SPC그룹의 민노총 노조 와해가 허 회장 지시에서 시작됐다는 단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선 2019년 7월 민노총 노조 지회장이 한노총 노조 지부장을 누르고 근로자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이 선거 직후 허 회장이 민노총 노조를 없애라고 지시한 단서를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민노총 노조 탈퇴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신속히 탈퇴시키라고 독촉한 정황도 잡았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주 3차례 걸친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다 오늘 오후 1시쯤 검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석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조사 날짜를 조율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볼륨을 줄여요. 저희 뉴스는 크게 보셔야지만 볼륨을 줄여요. 자, 여야가 지금 나란히 상대당 대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 마이크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마이크를 사용했다. 이게 공식 선거운동 전에는 선거운동할 때 마이크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법 59조 4항에 그 금지라도록 써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종종 이 사실을 읽고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다 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 선거법은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 안 지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을 지키고. 자, 직전까지 법무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죠, 한동훈 위원장.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 장면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도 고발을 당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발언할 때는 저렇게 민손으로 하지만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때는 마이크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법 91조에 따라서 기자회견이나 대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허용된다는 그 법조항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대담이기 때문에 청중들이 호응하거나 환호하지는 못하게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장면 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잠시 관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중에 함성을 지르거나 연호를 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야유를 하거나 혹여 이런 리액션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기자회견이나 대담을 빙자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오늘 고발을 한 겁니다. 네. 양측에서 이것 가지고 계속 좀 고발적인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선거법 88조에는 다른 그 출마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도 어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인천 계양 을에 출마했는데 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의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감사합니다. 네, 여야 대표 모두 법조인들인데 그래서 뭐 선거법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막상 현장 나가면 또 저런 일이 생기네요. 네, 다음 이슈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민트색이 사라졌다. 자, 주말 사이에 가장 정치권에 큰 화제였던 거는 민주당이 세종시 갑의 이영선 후보를 전격적으로 공천을 취소한 사실입니다. 네. 그전까지는 1여 2야의 3자 대결이었는데 이제는 이영선 후보가 빠지면서 국민의힘과 새로운 미래의 2파전이 됐습니다. 자, 이번 선거 때 가장 최대 수혜자는 그래서 김종민 후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종민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은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에 있었어도 하위 20%에 걸리거나 공천을 받기 힘들었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탈당을 했어도 현실적으로 3자 구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갑자기 2파전으로 유리한 구도로 급변한 것이죠. 네. 자, 관건은 민주당의 표심을 얼마나 끌어오느냐인데 오늘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 그동안 새미래의 상징색이죠. 민트색 계열. 정확히 얘기하면은 터콰이즈 블루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 터콰이즈 블루. 터콰이즈 블루라는 색입니다. 이 색의 정확한 색상 명칭이 코드. 터콰이즈 블루입니다. 색상 코드는 민트색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런 색을 입고 운동을 해왔는데 자,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했다는 그 소식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올린 게시물을 봤더니 민주당 민트색이 아니라 민주당 계열과 비슷한 짙은 청록색 이것도 정확하게는 프러시안 블루라고 합니다. 네, 이 색깔을 올렸다는 벗은 상태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 프러시안 블루도 세미래의 서브 색깔, 보조 색깔이긴 한데 그동안은 주로 저 민트 색깔을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다시 얘기하면 민트색을 버리고
민주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어쨌든 지금 김종민 후보의 속마음 이런 거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어떠냐,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냐라는 분석들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금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태라서 지금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네, 민주당에서 오늘 홍익표 후보가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후보를 밀 수 없습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이 되죠. 다만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사실상 김종민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참고로 김종민 후보는 직전 논산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두 번 다 2016년과 2020년 두 번 다 출구조사에서는 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투표를 개표를 해보니까 역전을 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승리가 지금 장담하기 힘든 3파전에서 갑자기 해볼 만한 싸움이 되면서 9.4일생의 아이콘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유명한 그 불사조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9.4일생의 아이콘. 흔히 말하는 피닉제, 이인재라고 잘 아시죠? 이인재 네. 전 의원인데 바로 그 불사조를 꺾은 게 김종민 의원 2016년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인재 전 의원은 6번이나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 비슷한 평가를 총선에서 처음 꺾은 게 김종민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번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전 통역사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선 오타니가 불법 도박에 연루됐을 경우 출전 정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오타니의 10년지기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선수 통장에서 60억 원을 빼내 불법 도박에 쓴 사건. 오타니와 LA 다저스는 통역이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언론은 오타니가 진짜 피해자인지 알 수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통역 미즈하라가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ESPN과의 첫 인터뷰에서 오타니가 자신의 도박 빚을 갚아주기 위해 도박업자에게 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억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지만 나중에는 오타니는 도박 빚을 알지 못했다, 어떤 돈도 송금한 적 없다고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처음 했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오타니는 도박 스캔들에 연루됐다고 볼 수 있어 파장이 커집니다. 오타니가 통역의 도박 빚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오타니가 알고도 돈을 보내게 내버려뒀고 특히 스포츠 베팅, 야구에 판돈이 걸렸다면 미국 메이저리그 규정상 1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이미 조사에 들어갔고 미국 국세청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오타니가 직접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오타니는 결국 한국 시간으로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통역의 도박 스캔들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홍종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여자 컬링이 오랜만에 환호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이번 대표팀은 김은지 선수가 이끌며 팀 5G라고 불렸습니다. 최고의 장면을 정수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팽팽한 동점으로 맞은 마지막 엔드. 우리나라의 마지막 샷이 모두의 환호를 끌어냈습니다. 노란 스톤은 빨간 스톤 2개를 차례로 밀어내고 한 번에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짜릿한 6대3 승리.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를 잠재웠습니다. 컬링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따낸 역대 3번째 메달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눴고 관중석에선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5번째 나오긴 했는데 메달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스킵 김은지가 이끄는 팀 5G는 5명 모두 이름이나 별명이 G로 끝나는 데서 따온 팀명입니다. 10년 전 소치 올림픽에 출전한 컬스데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팀킴을 꺾고 4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고 이번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최고의 순간들을 선물했습니다. 동메달을 놓고 겨룬 이탈리아전에선 경기 초반 빙질에 적응하지 못하고 끌려가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6엔드 2점을 내며 반전의 돌을 놓았습니다. 차분하게 이 점을 땄었던 게 저희한테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3대2로 앞선 8엔드 위기가 찾아왔지만 마지막 스톤으로 상대 빨간 스톤 2개를 밀어낸 장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상대에게 1점을 내주긴 했지만 유리한 후공을 선택하게 됐고 마지막 10엔드에서 멋진 승리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 6대6으로 맞선 9회 투아웃, 롯데의 1, 2루 찬스. 그런데 갑자기 중계 화면엔 경기 종료가 떴습니다. 티빙의 야구 중계는 개막 이틀 만에 1분간 멈춰 섰는데요. 이에 야구 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0대6으로 끌려가던 롯데의 9회 초 공격. 쉽게 잡을 줄 알았던 공을 놓친 중견수 최지훈의 실수 하나가 SSG의 악몽을 불러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롯데는 연속 안타에 홈런을 터뜨리며 6점을 단숨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라운드에 함성이 가득했고 롯데는 1, 2루 찬스를 이어가 안타 하나면 역전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모바일 중계 화면엔 경기 종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1분가량 중계가 끊기는 방송사고였습니다. 올 시즌부터 프로야구의 디지털 독점 중계권을 따낸 티빙은 개막 이틀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출 시스템 조작 실수가 있었다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야구 팬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범 경기 때도 세이프를 세이브로, 등번호 22번 선수를 22번 타자로 표기하며 나오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기존에 무료로 볼 수 있던 모바일 중계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한 상황. 팬들은 무료보다 못한 유료 중계가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아시안컵을 끝으로 물러난 클린스만 감독. 요즘 뭐 하고 지낼까요? 경질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방송에 나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맑음이네요. 논란의 재택근무를 할 때마다 방송 패널로 이른바 투잡을 뛰곤 했죠. 해임 당하긴 했지만 위약금 70억 원은 챙긴 클린스만 감독.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Goals and concede 4 instead of winning just 1-0. Now this is just Tottenham and 지난주였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황대헌 선수가 박지원 선수에게 일으킨 충돌. 올 시즌 벌써 3번째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의 아니냐고, 모두의 메달을 빼앗은 이른바 팀킬 아니냐고 말이죠. 귀국길에서 황대헌은 고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박지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 계속되자 결국 빙상경기연맹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라며 팀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였습니다. 황대헌 선수 측도 변명할 여지 없이 제 실력 부족인 것 같다. 지원이 형과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다라며 사과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젠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진상조사에 앞서서 진심 어린 사과, 진솔한 대화가 조금 더 일찍 이뤄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냥 시범 경기일 뿐이어서 냉정하게 평가하려 하지만 이정우 선수에겐 그럴 수가 없습니다. 4할 때 타율인데다가 오늘도 트리플 A팀과의 평가전에서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아직 데뷔도 안 한 선수를 타격왕 후보로 올린 메이저리그 전문가까지 나왔는데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정우의 적응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겠죠. 이제 개막까지 총 나흘 남았습니다. 이정우 선수 정규 시즌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홀까지는 236m, 길게 친 공을 따라가 볼까요? 바닥에 통통 튄 공을 마지막은 깃대가 지켜줍니다. Robbie Shelton is at this par 5, hitting his second. Going to be more reachable today for these players if they drive it the fairway. A little helping breeze at 14. And that is what just happened. It's the 139th double eagle. It just lands in a perfect spot, this fairway wood. Oh, that was awesome. 화창하고 따뜻했던 주말이 지나고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다소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20cm가량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비는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 내리면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제주도 산지에는 60mm가 넘게 오겠고요.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도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7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는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15도를 밑돌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도 목요일에 다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6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